꿈꾸는 책들의 도시 발터메르스. 깊고 춥고 텅 빈 곳, 그림자 위에 그림자들이 겹치는 곳, 오래된 책들이 아직 나무였던 시절을, 석탄이 다이아몬드를 낳던 때를, 빛도 은총도 모르던 때를 꿈꾸는 곳, 그곳이 바로 그림자 제왕이라 불리는 정령이 다스리는 곳이다. 1장 경고.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그 피비린내 나는 책을 손에 넣게 되었으며 어떻게 오름을 얻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이것은 병약하고 겁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차라리 이 책을 다시 책 진열대 위에 올려놓고 슬그머니 아동문고 쪽으로 가보라고 권하고 싶다. 허이 사라져라. 너희처럼 달콤한 허브차나 마시고 울기 좋아하는 겁쟁이들아. 굴복하기 좋아하는 토끼 같은 겁쟁이들아. 여기서 전개될 이야기는 어느 장소에 대한 것이며 그것을 읽는 일이야말로 진짜 모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험이라는 말은 나는 차무니아오 사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옛날식으로 정의한다. 탐구욕이나 자만심에서 무모하게 이를 감행하는 것, 생명에 위협을 주는 상황이나 예상하지 못한 위험들, 그리고 때로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그렇다. 나는 독서 행위를 강기로까지 몰아갈 수 있는 어느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책들이 상처를 주고 중독시키고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을 수도 있는 곳에 대해서 말이다. 이 책을 읽어가는 동안 그 같은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내 이야기에 동참하겠다는 각오가 진정으로 되어 있는 사람만이 나를 따라 이 이야기의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비겁하지만 몸의 안전을 위해 뒤로 물러서 있기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난 축하를 보낸다. 잘 있어라 겁쟁이들아. 나는 너희들이 오래오래 죽을 때까지 지루하게 짝이 없는 인생을 살기 바라며 이 말을 끝으로 작별을 고한다. 그렇다. 나는 이야기 첫머리에 내 독자들 가운데서도 전혀 겁도 없고 대담무쌍한 소수의 독자들만이 동참하도록 제안했으니 이제는 그분들에게는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인사를 하고 싶다. 반갑다. 내 용감한 친구들이여. 그대들이야말로 모험을 새길 만한 좋은 제목감이다. 자, 이제 우리는 지체할 시간 없이 모험을 떠나야 한다. 우리는 고서적들을 찾으러 꿈꾸는 책들의 도시인 부하임으로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신발끈을 꽉 조여 매어라. 우리는 바위가 많고 거친 땅을 밟으며 오랜 길을 걸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무성하게 자란 풀들이 칼날처럼 예리하게 몸을 찌르는 단조로운 초원지대를 헤치며 지나가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향량하고 미로처럼 복잡하게 뒤얽힌 위험하고 좁은 길들을 따라서 깊은 지하로 내려가야 한다. 지구의 중심을 향해. 우리들 중 몇 명이 포기하고 되돌아서게 될지 나는 예측할 수 없다. 다만 나는 그대들에게 결코 용기를 잃지 말라고 권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그러니 내가 그대들에게 전혀 경고하지 않았다고는 말하지 마라. 2장 부하임을 향해서. 차무니아의 서부 들스카르트에서 동쪽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면 풀줄기들이 바닷물결처럼 물결치는 지역이 나오고 그곳을 지나면 갑자기 지평선이 드넓게 펼쳐지면서 시선은 평평한 지대 너머로 끝없이 먼 곳까지 미친다. 그 먼 곳이 향기로운 항무지로 들어가는 곳이다. 풀들이 거의 없는 그 황량한 땅을 방랑하다 보면 날씨가 좋고 공기가 희박할 때 작은 점 같은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다. 그쪽을 향해 계속 걸어가다 보면 그 점은 빠르게 점점 커진다. 그러면서 모서리진 형태들이 나타나고 뾰족한 지붕들도 보이다가
마침내 저 부흐하임이라는 이름의 전설적인 도시가 모습을 드러낸다. 이미 멀리서부터 그 도시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 그것은 오래된 책들에서 나는 냄새다. 어마어마하게 큰 어느 고서점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 젖히면 곧 책먼지가 거세게 일어나고 그 안에 쌓여있던 수많은 부패한 대형 서적들에서 곧바로 얼굴을 향해 불어오는 곰팡이내와 비슷하다. 이런 냄새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냄새가 코로 스며들자마자 즉시 발길을 돌리기도 한다. 그것이 별로 기분 좋은 냄새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 냄새는 절망스러울 정도로 캐캐 묵은 것이고 와해되고 해체되어 무상해지는 것, 게다가 곰팡이균과 관련된 것이다. 그렇지만 또 거기에는 무엇인가가 있다. 약간은 레몬 향기를 연상케 하는 시큼한 냄새가 난다. 오래된 가죽 냄새 같은 자극적인 방향이기도 하고 코를 찌르면서도 지적인 느낌을 주는 인쇄용 검정 잉크의 향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진정시키는 나무 냄새가 난다. 나는 살아있는 나무에 대해서나 끈적끈적한 수지가 흐르는 나무숲에 대해서 혹은 싱싱한 소나무의 침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죽어서 껍질이 벗겨지고 빛이 바래고 부스러져 빠지고 물에 적셔지고 악유가 칠해지고 앞찾기에 눌리고 가늘게 잘린 나무에 대한 것이다. 간단히 말해 종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아, 그렇다. 지식욕에 불타는 내 친구들이여. 이제는 그대들도 그 냄새를 맡고 있다. 그대들에게 잊혀진 지식과 아주 오래된 수작업의 전통을 상기시키는 향기 말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대들은 가능한 한 빨리 고서적 한 권을 펼쳐보고 싶은 욕구를 거의 억누를 수 없을 것이다. 안 그런가? 그러니 우리의 갈 길을 서두르자. 부의 하염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냄새는 더 유혹적으로 강해질 것이다. 박공이 뾰족한 집들이 점점 더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으며 지붕 위로 솟구친 수백 수천 개의 가는 굴뚝에서 나오는 끈끈한 검댕이들이 하늘을 검게 뒤덮으면서 그곳에 있는 책들에게 또 다른 냄새를 더해주고 있다. 방금 끓인 커피 냄새 같기도 하고 구운 빵 냄새 혹은 야채를 채운 고기가 목탄 위에서 지글지글 끓는 냄새 같은 거 말이다. 우리의 걸음은 또다시 빨라진다. 그리고 책을 한 권 펼쳐보고 싶은 간절한 소망에 계피 넣은 뜨거운 코코아 한 잔과 오븐에서 가꾼 따뜻한 카스텔라 한 조각을 먹고 싶은 욕구까지 곁들어진다. 더 빨리 가자. 마침내 우리는 그 도시의 가장자리에 다다른다. 피곤하고 배고프고 갈증이 나고 호기심도 난다. 그러나 조금은 실망하고 만다. 무슨 인상 깊은 성벽도 보초가 서 있는 성문. 만약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삐걱 하며 열릴 거대한 책 표지의 형태 같은 것. 따위도 보이지 않는다. 아니, 거기에는 그저 몇 개의 좁은 거리들이 있을 뿐이고 그 길들을 따라 각기 형태들이 다른 차무니아 주민들이 급한 걸음으로 도시 안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도시를 나와 떠나는 모습만 보일 뿐이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팔에 책을 한 더미씩 끼고 걸어가거나 책을 가득 실은 손수레를 앞에서 끌며 가고 있다. 만약 이런 책들만 아니라면 그곳은 다른 도시의 모습과 별로 다를 게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부의하임의 불가사의한 경계지역에 도착했다. 내 용감한 길동무들이여, 여기가 바로 별다른 장엄한 경관도 없이 그 도시가 시작되는 곳이다. 곧 있으면 우리는 그 도시에 보이지 않는 문턱을 넘어서서 안으로 발을 들여놓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도시 안에서 신비로운 탐험을 하게 될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렇지만 그에 앞서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내가 여기까지의 길을 재촉하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싶다. 어떤 여행이든 그 나름대로의 동기가 있듯이 내 여행의 동기는 건태와 젊은이의 경박함, 일상의 상황을 깨고 인생을 알고 세계를 알고 싶은 욕망에서 기인한다. 그 외에도 나는 이미 죽은 어떤 이와의 약속을 이행하고 싶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매우 흥미로운 비밀 한 가지를 추적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친구들이여, 그 이야기들은 하나씩 차례로 하기로 하자. 3장 린트브름 요새에서 만약 린트브름족의 요새에 살고 있는 한 젊은 공룡이 글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의 부모는 그에게 대부 시인을 한 명 정해준다. 그 대부는 대개 친척 가운데 한 명이 되거나 아니면 가까운 친지들 사이에서 택해지며 한번 정해지면 그 순간부터 어린 공룡을 작가로 교육시키는 일을 책임지게 된다. 대부 시인은 자기 학생에게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며 또한 작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손으로 글을 쓰는 기술도 가르친다. 그는 학생 자신이 쓴 시를 읽으면 들어주고 그의 어휘를 풍부하게 해주는 등 예술가로 발전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가르친다. 내 대부 시인은 단찰로트 폰 질벤드레 히슬러라는 분이었다. 그가 내 대부가 되기를 허락했을 때 이미 나이가 800살이 넘어 린트브름 요새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으며 우리 어머니의 외삼촌뻘 되는 분이었다. 단첼로트 대부는 대단한 야망을 갖고 있던 건실한 은문작가로 주로 주문을 받아 축제 때 쓸 탄사의 시를 지어주었다. 그 밖에 테이블 스피치나 장례식 때 쓸 조사를 지어주는 재능 있는 작가로 알려져 있었다. 사실 그는 작가라기보다는 오히려 독자였고 저술가라기보다는 문학을 즐기는 분이었다. 그는 수많은 수상선정위원회의 일원으로 그런 자리에 참석했고 시 창작대회를 조직했는가 하면 프리랜서로 원고 심사 담당자 일도 했었으며 대필가로 일하기도 했다. 그의 유일한 책으로는 정원의 즐거움에 대해서가 있다. 거기에서 그는 꽃 양배추의 유지를 증식하는 법과 탭이 만드는 법에 대하여 감동적이고 깊은 언어를 철학적으로 구사했다. 단찰로트 대부는 그의 정원을 문학만큼이나 사랑했으며 나한테 자연을 기다리는 법과 시짓는 법 사이에 병행되는 점들을 지칠 줄 모르고 설명해주곤 했다. 그가 직접 가꾼 딸기 덤불은 그에게는 자신이 쓴 시와 똑같이 중요했으며 아스파라거스들의 수를 세면서 그것을 은율의 도식에다 비유하기도 했다. 태비 더위는 철학 에세이와 비교되기도 했다. 인내심이 있는 내 친구들이여, 그대들은 내가 이미 절판된 지 오래인 그의 작품 가운데서 한 구절 인용하는 것을 잠시 허락해 주었으면 한다. 푸른 꽃양배추에 대한 단첼로트 대부의 묘사는 내가 수천 마디 말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욱 생생하게 그분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푸른 꽃 양배추를 기르는 일은 적잖이 당혹스럽다. 거기에서 손을 봐야 하는 것은 잎의 성장이 아니라 꽃의 변화이다. 정원사는 꽃송이들이 일시적으로 집안 가다증이 되도록 한다. 촘촘한 우산 형태로 뭉쳐지는 그 수많은 꽃봉오리들은 줄기들과 더불어 푸르스름하고 형태 없이 비만한 식물 덩어리로 만들어진다. 다시 말해서 푸른 꽃양배추는 개화 도중에 그 꽃 자체 속에 피하 지방에 묻혀 잘못된 꽃, 더 정확히는 수많은 꽃들의 형태가 일그러져 뭉쳐진 것이다. 원 세상에, 어떻게 이 살찐 식물은 피하 지방으로 인해 모양이 흉해진 씨방으로 계속 번식을 해나갈까? 그것은 비자연스러움으로 벗어났다가도 다시 자연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정원사는 물론 양배추에게 그럴 시간을 주지 않는다. 그는 양배추가 그 탈선의 정점에 있을 때, 다시 말해 비만화가 최고이자 가장 맛 좋은 상태에 도달해 있을 때, 즉 그 식물의 올챙이배 같은 꽃들이 작은 경단과 맛이 비슷할 때 따기 때문이다. 반면에 씨앗 지배자는
그 푸른 덩어리가 정원의 한 구석에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더 나은 형태로 바뀌도록 해준다. 그렇게 3주가 지나면 3파운드 무게의 식물 덩어리 대신에 벌들과 도깨비불, 딱정벌레들이 윙윙거리며 주위를 맴도는 아주 느슨한 꽃덤불을 보게 된다. 앞서 부자연스럽게 굵었던 부드러운 파란 줄기들은 길게 바뀌고 가육질의 꽃줄기들은 이제 그 끝에 가늘게 퍼져나간 수많은 노란 꽃들을 달고 있다. 꽃봉오리들 가운데 망쳐지지 않은 것 몇 개는 파란색으로 변하고 부풀어 오르며 피어나 씨앗을 맺는다. 이 작으면서도 꼿꼿이 자연에 순응하는 작은 꽃송이들이 푸른 꽃양배추를 보존해 주는 것이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단첼로트 대부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글이다. 자연과 친화하고 언어를 사랑하며 늘 세심한 관찰을 했고 성품은 낙관적이면서도 조금은 뒤틀렸던 분이며 그의 문학 작업의 대상인 꽃 양배추와 관련해서 보면 사실 참 지루한 분이었다. 나는 그분에 대해서 좋은 기억만을 가지고 있다. 린트브름 요새가 수없이 외부로부터 포위 공격을 당했을 때 그중 한 번의 공격에서 투척되어 날아온 돌 탄환에 머리를 맞고 난 후부터 스스로를 닦지 않은 안경들이 가득 들어있는 개짝이라고 믿게 되기 석 달 전까지는 그랬다. 그 당시 나는 그분이 미쳐 빠져들어간 한각의 세계로부터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까봐 두려웠다. 그러나 그분은 머리에 그렇게 큰 타격을 입고도 다시 회복되었다. 단첼로트 대부를 오히려 끝까지 회복하지 못하게 한 것은 감기였다. 제4장 단첼로트 대부의 죽음. 단첼로트 대부가 880세의 나이에 길고도 충만했던 공룡으로서의 삶의 마지막 숨을 쉬었을 때 나는 겨우 방년 77살이었으며 아직 한 번도 린트브름 요새를 떠나본 적이 없었다. 그분은 사실 별로 심하지 않은 감기에 전염되었다가 그만 그 후유증으로 약해진 면역 체계가 회복되지 못해서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 불행한 날에 그분의 임종을 지키면서 그분과 나 사이에 있었던 다음과 같은 대화 내용을 기록했다. 그건 내 대부 시인께서 나보고 당신이 남기는 마지막 말을 기록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그분이 임종 전에 내뱉은 탄식을 후세에 남기고 싶은 허영심에서가 아니라 내가 관여하게 될 특수한 영역에서 그것이 나한테 장차 진짜 자료로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된다고 믿어서였다. 그렇게 그는 내 대부 시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세상을 떠났다. 나는 죽는다 아들아. 나는 숙명적인 동기라든가 철학자로서의 나이가 들어 간대해지는 것을 인정한다든가 그런 것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 그러나 그런 나도 그런 것에 만족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누구에게나 한 개의 통만이 주어진단다. 그리고 내가 받은 통은 그 안이 상당히 차 있었지. 나중에 가서 나는 그분이 자신을 속이 꽉 찬 통으로 비유한 것이 기뻤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의 삶이 풍요롭게 채워졌다는 걸 암시해주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빈통이 아닌 꽉 찬 채워진 통으로 기억한다면 그는 생전에 많은 것을 성취한 셈이다. 들어라 애야. 나는 너한테 유산으로 남겨줄 것이 별로 없구나. 어쨌거나 돈 같은 건 줄 게 없단다. 그건 너도 알고 있겠지? 나는 이 린트브름 요새에서 원고료를 자료에 넣어 지하실에 쌓아두는 엄청나게 부유한 작가들 축에는 끼지 못한단다. 나는 너한테 내 정원을 유산으로 남겨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거기서 채소를 많이 가꿔내지 못하리라는 걸 알고 있단다. 그 말은 옳았다. 아직 나이 어린 공룡인 나로서는 단첼로트 대부가 꽃 양배추와 대항에 대해서 찬탄한 말만 갖고는 뭘 해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나 역시 나의 무지를 감추지 않았다. 그 후 몇 년이 지나서야 단첼로트 대부가 뿌린 씨앗이
처음으로 싹을 틔웠다. 그때 나는 직접 정원을 하나하나 조성해 푸른 꽃 양배추를 심었고 자연을 길들이면서 여러 가지 영감을 얻기도 했다. 나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시간이 별로 없구나.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재채기가 나는 걸 억누를 수가 없었다. 그건 대부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어딘지 웃음깡스럽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잘못 사용된 유머로 만약 내 원고 속에 그런 말이 들어갔다면 대부는 빨간 펜으로 줄을 그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휴지 속에다가 재채기를 한 것 역시 마치 눈물을 억제하려고 코를 푼 것처럼 넘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물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남겨줄 수가 없구나. 나는 눈을 돌리고서 훌쩍거렸다. 이번에는 감동해서였다. 대부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내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건 감동적이었다. 그러나 나는 저기 차모니아에 있는 모든 보물들보다 훨씬 더 값진 뭔가를 소유하고 있다. 적어도 작가에게는 값진 것이다. 나는 눈물이 가득 찬 눈으로 대부를 쳐다보았다. 그래. 아마도 그것은 한 작가가 자신의 삶에서 소유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울음을 제외하고는 가장 값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는 상당히 긴장된 어투로 말을 했다. 만약 내가 그였다면 필요한 정보를 가능한 한 간단하게 털어놓으려고 애썼을 것이다. 나는 앞으로 몸을 숙였다. 나는 차모니아 문학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원고를 소유하고 있단다. 이런 맙소사라고 나는 생각했다. 대부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거나 그게 아니라면 나한테 그의 먼지투성이 도서실을 유산으로 남기려고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리피우스 폰 오덴 호블러가 쓴 저 캐캐묻고 보잘것없는 책, 기사 햄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대부는 그 책을 작가의 입장에서 아주 모범적인 작품으로 간주했지만 나는 읽기 어려운 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대부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얼마 전에 린트브름 요새 바깥 세계에 사는 어느 젊은 차모니아 시인이 나한테 편지 한 통을 보내왔다. 그 편지에는 그가 쓴 것이 그저 겸허한 습작에 불과하다고 제대로 정리가 안 돼 무지를 드러냈을 뿐인데 그래도 혹시 내가 그의 원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줄 수 있느냐는 등에 그렇게 흔한 듯 수줍게 부탁하는 글과 미리 감사한다는 말이 덧붙여 있었지. 그래서 내 요구도 없이 보내온 그 원고를 읽는 것을 내 의무로 삼았단다. 그리고 내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 원고를 읽는데 내 생애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상당한 신경이 쓰였다는 사실이다. 단첼로트 대부는 몹시 힘겹게 기침을 해댔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길지 않았단다. 그저 몇 페이지에 불과했지. 나는 그날 아침막 식탁에 앉아 커피를 한 잔 따라놓고 있었단다. 신문을 이미 다 읽은 뒤여서 곧바로 그 편지를 집어들었지. 너도 이미 알고 있다시피 매일 한 가지씩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침 식사 때 하면 안 될 게 뭐가 있겠니? 오래 걸린 일이 아닐 테니 말이야. 나는 오랜 세월 경험을 통해서 문체와 문법, 사랑의 고통, 그리고 세상의 허용을 잡으려고 분투하는 젊은 작가들이 보통 더듬거리며 써내려가는 어투 따위에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그래서 한숨을 쉰 후에 그것을 읽기 시작했지. 단첼로트 대부의 한숨 소리는 마음이 아플 정도로 서글프게 들렸다. 그래서 나는 그 한숨이 당시 그 원고를 읽을 때 내신 한숨을 모방한 것이 아니면 자신이 곧 숨을 다하리라는 것을 예감하고 내신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내가 그것을 읽기 시작해서 3시간 정도 지나 다시 커피잔을 들었을 때 그 안에는 아직도 커피가 가득 들어있고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이야기를 읽는데 3시간이 걸린 것이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단 5분도 안 걸렸지. 그 나머지 시간을 나는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어야만 했단다. 그 편지를 손에 든 채 예전에 투석기를 맞을 때 받았을 법한 심한 충격에 사로잡혀서 말이다. 단첼로트 대부가 자신을 닦지 않은 안경들이 가득 들어있는 괴짝으로 여겼던 시절에 대해 달갑지 않은 기억이 머릿속에 잠시 번뜩 떠올랐다. 그러자 여기서 고백하지 않을 순 없지만 그때 내 머릿속에는 무언가 전혀 예기치 않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 빌어먹을 편지 속에 무슨 말이 쓰여 있었는지 나한테 설명하기 전에 혹시 대부의 숨이 넘어가진 않겠지? 사실 내 머릿속에 맨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대부가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좋으려만 이라든가 사셔야 해요 대부님 같은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까지도 그 문장 속에 숨이 넘어가다라는 말을 썼던 나 자신이 부끄럽다. 단첼로트 대부는 내 손목을 잡더니 마치 나사 바이스처럼 꽉 움켜쥐었다. 그는 상체를 일으키더니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쳐다보았다. 죽어가는 자가 남기는 마지막 말이다. 그리고 그 자는 너한테 뭔가 대단한 방향을 일으킬 수 있는 걸 전해주려는 거야. 바로 그런 기법에 주목해라. 그런 대단한 글을 읽다가 도중에 중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말이야. 아무도. 단첼로트 대부는 죽어가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 순간에 그에게는 대목장의 싸구려 예술가들이 쓰는 진부한 기법을 나한테 전수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었다. 그로써 대부 시인의 역할이 감동적으로 완성되는 것이리라. 나는 감동해서 울었고 단첼로트 대부는 붙잡고 있던 손을 놓고 다시 베개 속으로 파묻혔다. 손으로 쓴 그 원고는 겨우 10페이지도 안 됐었어. 그러나 나는 살아생전 그토록 거의 완벽한 글을 읽어본 적이 없었단다. 이해하겠니? 단첼로트 대부는 독서 강이었다. 아마도 린트브르크 요새에서 가장 부지런한 독서가였을 것이다. 그런 만큼 그가 하는 이 말은 내게 인상적이었다. 내 호기심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커졌다. 그 안에 뭐라고 써 있었나요, 단첼로트 대부님? 들어봐라, 애야. 나는 너한테 그 이야기를 해줄 시간이 없단다. 그 이야기는 내가 너한테 내 도서실과 함께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은 기사 햄펠 속에 들어있단다. 나는 그럴 것이라고 예감했다. 내 눈에 다시 눈물이 가득 고였다. 나는 네가 이런 보잘것없는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안단다. 그러나 작가 오덴 호블러가 언젠가는 네 마음에 크게 와닿을 때가 있을 거야. 그건 나이가 들어야 가능한 문제지.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그 책을 읽어보아라. 나는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내가 너한테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이야기는 너무나 완벽하게 쓰여 있고 너무도 흠잡을 데가 없어서 내 삶을 급격히 변화시켰단다. 나는 장차 글 쓰는 것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어. 왜냐하면 나는 결코 그것에 비견할 만한 완벽한 것을 창조해내지 못할 것 같아서. 만약 내가 그 원고를 전혀 읽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그리피우스 폰 오덴 호블러 부류의 문학에 내 불확실한 상상을 계속 쫓았을 것이야. 나는 완성된 문학이라는 것이 진정 어떤 모습인지 결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을 거야. 그러나 이제 나는 그것을 내 손안에 갖고 있어. 나는 체념했지만 그것은 아주 즐거운 체념이란다. 나는 게을러서, 두려워서, 혹은 그 밖에 다른 이유에서 글쓰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고귀한 예술성 앞에서 겸허히 물러난 것이란다. 나는 내 생애 동안 직접 글을 쓰는 대신 글 쓰는 기술에 관한 일에 종사하기로 결심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머물기로 한 거야. 너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바로 꽃양배추를 가꾸는 일이었어. 단첼로트 대부는 오랫동안 말을 멈추었다. 그가 이미 세상을 떠났나 보다고 생각할 때쯤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내 생애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지. 바로 그 젊은 천재한테 그의 원고를 가지고 부하임으로 가라고 권하는 편지를 써버렸어. 거기 가서 출판업자를 찾으라고 말이야. 단첼로트 대부는 다시 한번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서신 교환이었어. 나는 더 이상 그에게서 소식을 듣지 못했다. 나는 그가 내 충고에 따라 부하임으로 떠났다는 그런 불행한 일을 당했거나 혹은 노상 강도를 만났거나 아니면 밀밭에 사는 악녀에게 습격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한단다. 나는 차라리 서둘러 그에게 달려가 손수 그를 보호하고 그의 작품을 손에 넣었어야만 했었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한 거니? 나는 그를 부하임으로 가라고 사자의 소굴로 들어가라고 말한 것이야. 문학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과 인색한 수전노에 비열한 착지로 일삼는 자들이 가득 찬 그 도시로 그를 보냈다. 출판업자들로 가득 찬 그 도시 말이야. 나는 마치 그의 목에 방울을 달아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숲속으로 보낸 거나 다름이 없단다. 대부는 마치 피가 꼬르륵 하며 솟구치는 듯한 숨소리를 냈다. 나는 내가 그 시인에게 잘못한 모든 것을 네가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켜 주기를 바란다. 얘야, 나는 안다. 네가 언젠가는 차무니아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가 될 소질을 갖고 있다는 걸. 네가 오름에 도달하게 되리라는 걸. 그러니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이야기를 읽는 것이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 단첼로트 대부는 아직도 오름이라는 것에 대해 오래된 믿음을 굳게 지니고 있었다. 오름이란 많은 시인들에게 최고의 영감의 순간에 그들 몸속으로 뚫고 들어간다는 일종의 신비로운 힘이었다. 우리같이 젊은이들과 계몽된 작가들은 그런 캐캐묵은 눈속임에 웃어넘겼지만 대부 시인을 존중하는 우리는 그분 앞에서 그것에 대한 냉소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끼리만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오름에 대한 수백 가지도 넘는 농담들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님.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물론 네가 그 일을 할 때 겪을 충격은 크겠지만 말이야. 네게서 모든 희망이 떨어져 나가고 작가의 길을 포기하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아마 내 자신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할 거야. 헛소리를 하시는 걸까? 이 세상 어떤 원고도 그런 영향을 나한테 줄 수는 없을 텐데. 너는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해. 여행을 떠나렴. 차무니아로 가거라. 너의 지평을 넓혀. 세상을 알아. 언젠가는 충격이 영감으로 변할 것이야. 너는 너 자신을 이 완전성과 견주고 싶은 소망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네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느 날인가는 그것에 도달하게 될 거야. 너는 네 안에 뭔가를 가지고 있단다. 얘야, 우리 꼬룡이 사는 요새에서는 그 누구도 갖지 못한 걸 말이야. 공룡이라고 말하지 않고 꼬룡이라니. 대부님의 눈꺼풀이 왜 이렇게 깜빡이기 시작하는 걸까? 하나 또 있다. 얘야, 네가 유념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가가 아니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끝나는가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으면요? 중요한 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야. 평생 대부는 그런 진부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이제 분별력이 몸에서 떠나버린 걸까? 유념하겠어요, 단첼로트 대부님. 그런데 왜 이렇게 추우니? 그곳은 찌는 듯이 무더웠다. 왜냐하면 여름 더위에도 불구하고 단첼로트 대부를 위해서 벽난로에 불을 피웠기 때문이다. 대부는 축 늘어진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 시선 속에서는
임의 죽음의 사자가 승리를 외치는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아, 빌어먹을. 너무 춥구나. 누가 가서 저 갯장문을 좀 닫아주겠니? 그리고 저기 구석에 있는 저 검정개는 또 뭐 하는 거니? 왜 그렇게 나를 쳐다보는 거야? 왜 저 개가 안경을 쓰고 있지? 닦지도 않은 내 안경을. 나는 구석을 바라보았다. 거기에 있는 생물이라고는 천장 밑에 거미줄에 매달려 있는 작은 녹색 거미 한 마리가 전부였다. 단첼로트 대부는 천천히 그리고 힘들게 숨을 쉬더니 영원히 눈을 감았다. 제5장 한 통의 편지.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단첼로트 대부의 죽음으로 인해서 생긴 일들과 그가 남긴 유언을 추적하는 일에 너무나 몰두하며 보냈다. 즉, 그를 매장하고 그가 남긴 유고들을 정리하고 장례의식을 치르는 것이었다. 그의 피후견인인 시인의 자격으로 나는 조사를 써야 했다. 그것은 길이가 무려 100행이나 되는 알렉산드리아 윤곽운으로 지은 송시로 그의 시신을 하장하는 동안 린트브름 요새에 사는 모든 주민들 앞에서 낭송해야 했다. 장례가 끝난 후 나는 하장한 그의 재를 들고 요새 꼭대기로 올라가 사방 허공으로 흩뜨리도록 허락을 받았다. 단첼로트 대부의 잔해는 순식간에 마치 가느다란 회색 베일처럼 허공으로 흩어져 날아갔다. 그러더니 그것은 섬세한 안개 속에 용해되어 천천히 밑으로 가라앉다가 마침내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나는 도서실과 정원을 갖춘 그의 작은 집을 상속받았다. 그래서 마침내 내 부모님의 집을 떠나 그 집으로 옮겨가기로 결심했다. 짐을 옮기는데 3, 4일이 걸렸다. 나는 마지막으로 책들을 대부의 도서실로 옮겨놓은 다음 그가 남겨놓은 책들과 함께 정리하기 시작했다. 단첼로트 대부가 생전에 아마도 다른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눈을 피해 책들 사이에 몰래 끼워 놓았을 원고들이 이따금 책에서 빠져나와 내 몸 위로 떨어졌다. 그것들을 메모한 것이나 급하게 스케치한 착상들이 있었으며 이따금 시들도 있었다. 그중 하나는 다음과 같았다. 나는 검다. 나무로 되어 있고 늘 잠겨 있다. 그들이 던진 돌에 맞은 이후로 내 안에는 수천 개의 흐릿한 렌즈들이 들어있다. 내 머리가 사라져 버린 후로는 어떤 약도 도움이 안 된다. 나는 닦지 않은 안경들이 가득 들어있는 괴짝이다. 나는 단첼로트 대부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시기에도 시를 지었다는 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나는 그분의 유고 가운데서 이런 평범하기 짝이 없는 시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그 원고를 없애버릴까 잠깐 생각해 보았다. 그러다가 더 나은 생각이 하나 들었다. 시인은 좋은 글을 쓰든 나쁜 글을 쓰든 그 모든 것은 읽는 독자들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일종의 의무감이었다. 나는 끙끙거리면서 계속해서 대부의 책들을 정리하다가 마침내 알파벳 O를 정리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단첼로트 대부는 그의 장서를 작가들의 이름에 따라 알파벳 순으로 정리해놓고 있었다. 그리고 대부가 임종 때 수수께끼처럼 남긴 말, 즉 기사 햄펠 속에 큰 반향을 일으킬 만한 원고가 숨겨져 있다는 말이 떠올랐다. 나는 그 책을 펼쳤다. 책의 겉표지와 첫 페이지 사이에 정말로 접힌 편지가 한 통 끼워져 있었다. 10장의 약간 누런색 종이에 쓰인 것인데 짙은 갈색으로 변색이 되어 있었다. 이것이 바로 대부가 그토록 열광했던 원고란 말인가. 나는 그것을 꺼내 잠시 동안 손에 들고 흔들어 보았다. 대부는 내게 그것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시키면서도 동시에 경고했다. 그것을 읽으면 내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그분은 예언했다. 그의 삶이 달라졌던 것처럼. 지금 내가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는가? 나는 변화를 갈망하고 있었다. 나는 이제 겨우 77살이다. 밖에는 태양이 내리쬐고 있었으나 집안에서는 대부 시인이 남긴 흔적들이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가 무수히 피어댔던 파이프 담배 냄새, 책상 위에 뭉쳐 던져진 종이 나부랭이들, 막 쓰기 시작하다만 테이블 스피치, 반쯤 비어있는 찻잔, 그리고 벽에 걸린 오래된 그의 젊은 시절 초상화가 나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아직도 모든 것들이 그곳에 남아있었다. 그러자 밤에 이 집에 혼자 지내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불안하게 했다. 그래서 나는 밖으로 나가 림프런트 요새 안에 어느 성벽으로 올라가 앉아 그의 원고를 하늘 아래 탁 트인 데서 읽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단첼로트 대부가 직접 만든 딸기잼에 빵을 발라 그것을 챙겨 길을 떠났다. 나는 바로 이날을 내 생애에서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태양은 이미 오래전에 하늘 한가운데서 지났지만 여전히 햇살이 따사로웠다. 그래서 린트브름 요새의 대다수 주민은 야외에 나와 있었다. 길가에는 탁자와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요새의 성벽 위에는 햇볕을 목말라 하던 공룡들이 씩씩거리면서 카드놀이를 하거나 책을 읽기도 하고 근래의 신경들을 서로에게 토로하기로 했다.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곳곳에 퍼졌다. 그 요새에서 정형적으로 볼 수 있는 늦여름의 풍경이었다. 조용한 장소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좁은 길들을 지나가다가 결국 걸으면서 그 원고를 훑어보기 시작했다. 내게 처음 떠오른 생각은 낱말 하나하나가 모두 적절한 위치에 쓰여 있다는 것이었다. 사실 그런 인상은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어떤 원고든 처음 훑어보면 그런 인상을 받기 마련이니까. 그러다 자세히 읽어가게 되면 비로소 여기저기 무언가가 맞지 않고 구두점들이 잘못 찍혀있고 오자도 있으며 적절하지 못한 비유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낱말들이 너무 자주 중복되는가 하면 글을 써가는 동안 저지를 수 있는 온갖 실수들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원고의 첫 장은 달랐다. 내용을 알지 않고도 흠잡을 데 없는 예술작품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마치 첫눈에 바라보고도 그것이 천박한 작품인지 대가의 작품인지 평가를 내릴 수 있는 회화나 조각과도 같았다. 원고의 첫 장을 전혀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었다. 원고는 마치 화가의 손으로 그려진 것 같았다. 글자 하나하나가 탁월한 예술품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기호들은 종이 위에서 마치 발레하듯 매혹적인 윤물을 펼치고 있었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나는 비로소 마음을 휘어잡는 이 전체적인 인상으로부터 벗어나 마침내 읽어가기를 시작했다. 여기서는 정말 모든 낱말들이 제 위치에 올바르게 쓰여 있군. 첫 페이지를 읽은 다음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아니, 단지 낱말 하나하나뿐 아니라 구두점 하나하나, 심표 하나하나, 그리고 심지어 낱말들 사이에 여백까지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 원고는 호로바쿠의, 즉 빈종이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상태에 있는 어느 작가의 생각을 다루고 있었다. 절대적인 질피자겐 때문에 심적인 마비 상태에 있고 어떤 문장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해야 할지 절망적으로 고심하고 있는 한 작가에 대한 것이었다. 물론 특별히 독창적인 착상은 아니었다는 것을 시인한다. 작가라는 직업에서 겪을 수 있는 이 같은 고전적이면서도 거의 판에 박힌 듯한 무는 상태에 대해 이미 얼마나 많은 글들이 쓰였던가. 나는 그런 종류의 글을 수십 편도 넘게 알고 있으며 그중 몇 편은 내가 쓴 것이기도 했다. 그런 글들은 대개 작가의 위대함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무능함을 폭로한다. 즉,
그에게는 아무것도 떠오르는 것이 없으며 그래서 그는 자기 머릿속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쓰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음색을 잃어버린 피리 연주자가 단지 연주가 자기 직업이란 이유로 아무 의미도 없는 곡을 불어대는 것과 같아. 그러나 이 텍스트만은 그 진부한 주제의 착상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풍부한 정신을 담고 있었으며 너무도 진지하게 파들어가면서도 동시에 쾌활하게 쓰여 있어서 나는 몇 구절밖에 읽지 않고도 열광하며 기뻐 어쩔 줄을 모르는 상태에 빠졌다. 마치 어느 아름다운 공룡처녀와 함께 춤을 추는 듯한 기분이었고 포도주를 몇 잔 마셔서 얼떨떨해졌거나 천상의 음악 소리에 취한 듯한 기분이었다. 내 머릿속은 마치 저절로 빙빙 도는 것 같았다. 별똥별들처럼 불꽃을 튀기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내 머릿속으로 우박처럼 쏟아져 들어오더니 내 피질 속에서 씩 타오르고 있었다. 그때부터 머릿속이 킥킥거리더니 점점 나를 웃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큰 소리로 그걸 인정하거나 답변하도록 자극했다. 지금까지 읽었던 어떤 글도 나로 하여금 이토록 생생한 반응을 보이게 한 적은 없었다. 나는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 이따금 어깨를 으스대는가 하면 큰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편지를 손에 들고 마구 흔들어대거나 또 이따금 히스테리 환자처럼 마구 웃어대거나 열광해서 발을 마구 구르기도 했다.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혼란스러운 인상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린트브룸 요새에서는 대중들 앞에서 변덕스러운 행위를 보이는 것은 기품 있는 태도에 속한다. 그래서 나한테 조용히 질서를 지키라고 소리치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어쩌면 나는 정말이지 주인공이 감기에 빠져드는 연극을 한번 해본 건지도 몰랐다. 나는 계속해서 그 원고를 읽어갔다.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이 제대로 아주 완벽하게 쓰여 있어서 나는 눈물이 날 정도였다. 다른 때 같으면 나한테 그런 일은 감동적인 음악을 들었을 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그것은 정말 대단했으며 진정으로 지상을 초월하고 있었고 그야말로 결정적인 것이었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훌쩍거렸고 눈물을 적셔가며 원고를 계속 읽어나갔다. 돌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 기분이 너무나 가벼워져서 울던 것을 급히 멈추고 웃다가 경련을 일으켰다. 나는 마치 술에 취한 얼간이처럼 주먹으로 내 무릎을 마구 치면서 마구 거친 소리로 외쳐댔다. 바로 오름에 도달했던 것인데 그게 나는 너무나도 웃음깡스러웠기 때문이다. 나는 숨을 헐떡이다 잠시 진정하고 입술을 꽉 물었다. 그러고는 손으로 입을 꽉 막았지만 곧 다시 마구 날카로운 소리를 질러대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치 억지로 끌린 듯이 나는 그 구절을 여러 차례 큰 소리로 반복해 읽지 않을 수 없었고 발작적으로 히스테릭한 웃음이 터져나와 몇 차례나 읽기를 중단하곤 했다. 우와, 이거야말로 내가 지금껏 읽은 것 중에 가장 우스꽝스러운 문장이야. 특수계층의 절규이거나 아니면 최고의 유머야. 이제 내 눈은 너무 웃다 못해 눈물이 맺혔다. 그것들은 틀에 박힌 그런 농담이 아니었다. 아마도 나는 그런 풍부한 정신이나 위트를 꿈에서도 생각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차모니아의 모든 뮤즈의 이름을 걸고 말하되 그 원고는 내 머리가 어리둥절해질 정도로 탁월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내 마지막 대단했던 웃음이 가라앉았고 숨을 헐떡거리다가 가날프게 높은 소리로 울면서 그 원고를 계속 읽어나갈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가끔씩 킥킥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어찌나 훌쩍거렸던지 눈물이 아직도 내 얼굴 위를 흐르고 있었다. 멀리 있던 내 친척 2명이 다가오더니 내가 돌아가신 대부 시인에 대한 상실감 때문에 슬픔에 빠져 그러는 줄 알고 안 됐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머리에 쓰고 있던 모자를 조금 쳐들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다시 날카로운 소리를 질러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그들은 내 히스테릭한 웃음에 놀라 서둘러 그 자리를 떴다. 그제야 비로소 다시 진정이 되었다. 다음 페이지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진주 같은 착상들은 내게는 마치 아침 이슬처럼 너무나 신선하고 잔인할 정도로 대단히 독창적이며 동시에 심오해서 내가 그때까지 써온 문장들이 모조리 지니고 있는 천박함이 창피할 지경이었다. 마치 햇살이 확 내리쬐는 것처럼 머릿속이 맑아지면서 나는 몇 차례 한성을 지르고 손뼉을 마구 쳤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문장 하나하나마다 붉은 펜으로 2번씩 밑줄을 긋고 그래 바로 이거야 라고 쓰고 싶을 정도였다. 특히 마음에 들었던 문장들에 들어있는 낱말 하나하나에 입을 맞추던 일을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내가 편지를 손에 들고 요새 안을 춤추고 뛰어다니며 한우성을 질러대자 길 가던 주민들은 머리를 가우뚱거리면서 내 곁을 지나갔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았다. 나를 그야말로 도치 상태에 빠뜨린 것은 종이 위에 쓰인 단순한 기호들이었다. 그 구절들을 누가 썼든 간에 그는 글 쓰는 직업을 지금까지 내게 닫혀있던 숭고한 영역으로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나는 겸허한 마음으로 숨을 헐떡거렸다. 그러자 다시 한 구절이 나타났다. 거기에서는 마치 유리종처럼 밝고 투명한 전혀 다른 어조가 시작되었다. 낱말들은 돌연 다이아몬드처럼 빛났고 문장들은 금간장식처럼 변했다. 그것들은 정신적으로 최고조로 집중되어 나온 생각들로 학문적 정확성을 감안해 글귀를 까다롭게 갈고 닦은 말들로 마치 수정처럼 완벽한 기준품에 장식을 새긴 것과 같았다. 문장들에서 일종의 냉기가 흘러나와 나를 전율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지상의 얼음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차가움이 아니라 우주에서 나오는 숭고하고 위대하며 영원한 차가움이었다. 그것은 가장 순수한 형태로 생각하고 쓰고 시를 짓는 그런 차가움이었다. 나는 지금껏 그토록 흠 하나 없이 쓴 글을 읽은 적이 없다. 그 원고에서 나는 한 문장만을 인용하려고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원고의 마지막에 쓰인 문장이다. 그것은 지필장애 때문에 고통받는 시인에게 마침내 그의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착상에 떠오르는 구원과도 같은 문장이었다. 그 후로 빈 원고지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매번 그 문장을 이용했다. 그 문장은 흠이 없고 효력은 늘 같아서 그것을 읽으면 막혔던 매듭이 갑자기 풀리고 낱말들이 홍수처럼 하얀 종이 위로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마법의 주문과도 같았다. 그리고 가끔은 실제로 그렇게 믿기도 했다. 그리고 혹시 그것이 어느 마법사가 지은 작품이 아니라면 적어도 한 시인이 생각해낸 가장 독창적인 문장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다음과 같았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나는 편지를 떨어뜨렸다. 무릎이 흔들리고 힘이 빠져 길 위에 주저앉고 말았다. 아니, 사실을 말하겠다 내 친구들이여. 나는 길 위에 큰 대자로 뻗고 말았다. 한이가 내 몸에서 빠져나가고 도치 상태는 어찌할 바를 모르게 무너지고 말았다. 소름 끼치는 냉기가 혈관 속을 뚫고 지나갔다.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렇다. 단첼로티 대부는 예언했던 것이다. 그 편지가 나를 무너뜨리리라는 것을. 나는 죽고 싶었다. 대체 나는 어떻게 지금껏 감히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단 말인가. 어떻게 해서 나는 생각을 종이 위에 끼적거리겠다는 아마추어적인 시도를 해왔단 말인가. 바로 지금
내가 목격한 바로 저 마법의 기술을 모방해 뭘 어찌 해보겠다고 생각했단 말인가. 어찌 내가 감히 한 번이라도 그러한 높이에까지 도약할 수 있겠는가. 이 편지의 작가가 지니고 있는 이 같은 가장 순수한 영감의 날개 없이 내가 어찌 감히. 나는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다. 이번에 쏟아지는 눈물은 절망에 잠겨 흘리는 비통한 눈물이었다. 린트브름 요새에 사는 주민들이 내 곁을 비켜 지나갔다. 그들은 걱정스러운 듯이 내 상태를 묻곤 했다. 나는 그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다. 몇 시간 동안이나 나는 마치 몸이 마비된 것처럼 그곳에 누워 있었다. 그 사이에 밤이 찾아와 내 머리 위에서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저 위에 어딘가에 단첼로트 대부가 있었다. 대부 시인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단첼로트 대부님! 나는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소리쳤다. 어디 계세요? 대부님이 계신 저 세상으로 나를 데려가세요. 입 닥치고 집으로 꺼져라 이 주정뱅이야. 어느 집 창문 밖으로 누군가가 한한 목소리로 외쳤다. 야간 순찰대원 2명이 달려오더니 아마 나를 지필 위기에 빠진 술 취한 젊은 시인쯤으로 여겼던지.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다. 나를 깍 붙잡고 집까지 끌고 가면서 기분을 복돋워 주려는 듯이 자네는 다시 할 수 있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모든 상처는 아물겠지? 따위의 상투어를 늘어놓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마치 투석기에 맞아 뻗은 것처럼 침대 속으로 나가 떨어졌다. 그러다가 깊은 밤이 되어서야 잼을 발라 들고 나갔던 빵이 완전히 뭉개진 채 아직도 손가락 사이에 끼워져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다음날 아침 나는 린트브름 요새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밤새 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 요새의 어디 첨답에서 뛰어내릴까? 술을 피난처로 삼을까? 아니면 예술가로서의 경력을 모두 버리고 은둔자의 삶을 시작할까? 그것도 아니면 단첼로트 대부의 정원에서 꽃 양배추를 기를까 하는 것 따위를 말이다. 이것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궁리한 끝에 나는 대부 시인의 충고에 따라 긴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소네트 형식으로 위로의 편지를 한 통 써보낸 다음 내가 전축했던 돈을 찾고 단첼로트 대부가 만들어 놓은 잼 2병과 빵 1덩어리, 물 1병을 여행 배낭에 넣었다. 동트기 전에 요새를 떠나 마치 도둑처럼 빈 거리를 걸어 학 트인 곳으로 나왔을 때야 비로소 나는 숨을 돌렸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 쉼없이 계속 걸었다. 나에게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토록 숭고한 곳으로까지 나를 인도한 예술의 장본인, 바로 저 신비에 쌓인 시인의 자취를 찾아내기 위해 부하임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가 내 대부 시인의 빈자리를 메우고 내 스승이 되어줄 것이라는 젊은이다운 신념을 갖고 있었다. 그의 외모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었으며 그의 이름, 심지어 그의 생존 여부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그를 꼭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졌으니 이거야말로 젊은이가 갖는 무한한 신념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렇게 해서 나는 부하임을 향해 떠났다. 그리고 지금 나는 두려움 없이 이 글을 읽어내려가는 내 친구인 그대들과 함께 여기에 왔다. 그리하여 바야흐로 여기 꿈꾸는 책들의 도시로 들어가는 경계선에서부터 이야기는 제대로 시작된다.